왜냐하면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섞이거든요. 판단을 할 때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을 미국 주식 갖고 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좋은 주식을 쳐다보기보단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주식이 뭔가를 쳐다보는 게 더 맞겠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까지 이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거라고 하는 게 안 맞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간에 막 부러졌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낙폭과대주라고 표현하는. 네네네. 뭐 화장품주도 그렇죠, 부러졌고요. 맞아요. 네. 뭐 게임주도 부러졌다가 다시 거기 뭐 엄청 네. 다시 회복했으니까 그렇고 음식료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해 소외받은 업종들 내년에는 정말 괜찮을까? 혹은 이거 계속 내년도 이어지면 지금 팔고 네. 다른 오를 만한 주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네. 고민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은 제 생각에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이 언제 사냐? 그러면 악재가 많을 때 사잖아요. 그리고 언제 주가가 많이 오르냐? 호재가 많을 때, 이뻐 보일 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뭐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뭐 부러진 주식들 거기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화장품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보면 그 LG 생활건강 그것도 바닥에서 한 좀 올라왔어요. 한 15%? 근데 보니까 이런 거죠. LG 생활건강이 계속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한한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170만 원 이렇게까지 갔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줬죠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는데요. 그러다가 3분기 실적이 딱 나왔는데 뭐 영업이익은 괜찮았는데 매출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순식간에 그게 100만 원까지 갔거든. 그랬는데 지금 또 보니까 뭐 광군제 매출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감격스러운 것 같아. 시장이 굉장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섞이거든요. 판단을 할 때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스글스글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음식료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보면은 이제 그 원료 가격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 원자재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뭐 라면 만드는 회사 이런 데들이 못 견디니까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통상 이 음식료를 이렇게 보면 그 회사가 실적이 되게 나빠서 못 견뎌갖고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때가 주가가 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 올라간 가격은 그 다음에 안 떨어져요. 그쵸. 음식료 쪽은 라면값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못 올려서 난리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 음식료 가격을 올리는 게 어렵죠. 올리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원재료 가격이 워낙 올라서 적자가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은 게 올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많이 올랐던 원재료 가격이 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뭐 밀 가격이나 뭐 소맥이나 옥수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도 따라서 내리느냐? 가격은 안 내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많이 떨어진 주식을 이게 좋아질 부분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게 수익률을 내기에는 더 좋을 수 있죠. 보통 우리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적용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가를 역발상하는 게 아니라 나쁠 때 이 회사가 앞으로 6개월, 1년 지켜봤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타임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럴 때 사야지가 아니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다고 사면 안 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사면 안 되고 많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요인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사도 굉장히 편안한 거죠. 그때가 오히려 리스크가 작죠.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되겠군요. 네, 올라가 있는 주식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는 짧게는 좋은데 그게 꺾일 때는 되게 힘든데 오히려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은 많이 빠져서 더 이상 안 빠지고 하방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작으니까. 그렇죠. 하긴 뭐
급등주들 보면은 30% 40% 빠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에 특히 뭐 바이오 주식 이런 것들은 하고 돌아서면 그렇게 빠지니까. 그거는 미국 시장이고 한국 시장이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좀 그 큰 돈이나 아니면 안전성 이걸 좀 따지시는 분들은 그런 주식들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 아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미국에 지금 중국의 지준율을 낮췄다라는 거는 이제 늘렸다라는 거는 그것도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안 상황이. 좋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이번에 헝다 파산, 이거 뭐 거의 디폴트 결정되고 파산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산업이 섹터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여기서 잘못 대응하면은 좀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중국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또 타격을 받을까봐 이게 겁이 나가지고. 글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중국은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중국에 대해서 제일 큰 걱정은 그거죠. 왜냐하면 이제 점점 스탠스를 보면 자유시장 경제, 시장 경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정부의 계획 경제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리스크죠, 사실은. 만약에 이 정부가 뭔가 이렇게 이게 이제 오만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논쟁들이 꽤 있는데 정부가 큰 정부가 좋냐 아니면 작은 정부가 좋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가는 게 맞고, 그래야 왜냐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걸 하면서 그 중에서 뭔가 이 합의된 가격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거를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뻐그러지는 거거든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얘기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래서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작은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쟁 체제에서는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게 이제 큰 정부의 역할이죠. 그 사람들에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 사람들을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그런 경쟁을 하는 데서 등치 큰 놈, 뭐 예를 들면 헤비급인 애가 무슨 판단 조그만 애하고 막 똑같이 두드려 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골목상권 침해 뭐 이런 거. 그거는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룰을 만들고 그걸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면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가격도 만들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제 주체들이 다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내가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랬다고 보는데, 중국도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중국도 저렇게 정책이 좌경화되잖아요. 공동부유론하고 뭐 그다음에 시진핑이 이제 장기 독재하고 그러면 그건 좀 걱정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상수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항상 그 트리거가 되는 게 이제 중국의 경제 위기의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금리 인상이 미국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 왜냐하면 중국은 단기 부채, 그 기업 부채들의 단기 부채율이 너무 높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런 어떤 정책의 문제. 그래서 좀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어려운 주식시장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 상황에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 헝다 이런 거를 이제 디폴트 그냥 방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 지금 공동 부유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중국도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졌고 이제 그런 면에서 대중의 그 정서적인 동의를 받으려면 그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부유론 얘기 나오고 정책이 작용화되고 뭐 마인도 갔다가 뭐 꼼짝 마. 옛날에 푸틴이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푸틴이 막
저 텔레비 생중계하는데 재벌 불러놓고 막 디리까 바꿔 그럼 바꾸고 그러니까 그 자기 인기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거군요. 아니 그럼 사람들이 박수 치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제 헝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그쪽에서 이제 레버리지도 크고 하니까 본때를 한번 보인 건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뭐 그렇게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분위기로 계속 갔을 때 그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까?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자꾸 우리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의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잖아요. 바로 옆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을 그냥 갖고 있기는 좀 그렇고 네. 미국으로 옮기자. 네. 미국에 있으면 이런 리스크로부터도 안전하지 않냐. 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뭐 서학개미로 표현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총과 뭐 존리하고 그때 다른 프로에서 대담할 때 나는 장기 투자하는 거는 미국이 좋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국민연금 해외 투자 얘기도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좋든 싫든 현재 이 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서 패권 국가가 미국이니까 뭐 그쪽에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차이도 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밸류에이션 2배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30몇 %인데 미국의 그 시가총액,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월드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갭이 있고 모든 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수급이 좋죠, 미국이. 서학개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벌써 50조 들어갔다며요. 지난달인가 언제.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미국의 새로운 혁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새로운 혁신들은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뭐 메타버스도 얘기하지만 메타버스도 처음에 뭐 미국의 뭐 로블록스 뭐 이런 데서부터 뭐 이야기 나오는 거고 전기차 테슬라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뭐 우리 시장이 올라간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좋든 다만 이제 조심은 해야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하이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약간의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뭐 일단은 거기를 포트폴리오를 달러 자산을 좀 넣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살 때에는 그 환해치 하지 말고 물론 이제 그냥 사면 다 당연히 달러 표시로 그러면 안 좋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럼 달러하고 주가하고가 약간 상쇄되면서 자연 해치가 되니까 뭐 그렇게 자기 자산의 일정 부분을 미국 주식 갖고 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 중국에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러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충분히 해치 수단으로서 미국 주식이 역할을 할 것이다. 단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왔고, 그래왔고 물론 이제 빠질 때도 있지만 빠질 때는 또 예를 들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거의 1,800원 갔으니까 달러로 갖고 있던 사람들은 주식이 깨지는 걸 일정부 환율이 또 커버해 주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 그 뭐 버블이 껴있다 말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엄청 올랐습니다. 밸류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트리거 앞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미국 시장이 더 크게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오른 거 별로 없지 않냐. 우리 올해 많이 조정받았으니까 미국 시장이 더 크게 조정받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서브프라임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빠질 때 우리도 반토막 났으니까. 그때도 지수 뭐 1,800에서 900까지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그 기관에서 자동차 막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죠. 네. 자동차 오를 줄 알았는데 전부 오히려 하락했으니까 내년도 시장을 주도 어디 섹터가 주로 할 거라고 이건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좋은 주식을 쳐다보기보단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주식이 뭔가를 쳐다보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 expectation 한다고 할 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보자기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늘
이제 시장을 예측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장에 대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기조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때, expectation 할 때 미래를 전망하거나 기대할 때 보면은 관상의 법칙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다 하는 게. 근데 시장은 또 철저하게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까지 이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거라고 하는 게 안 맞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초에 증권사의 전망이 안 맞는 이유가 연초에 가서 추천하는 주식을 보면 지금 좋은 주식을 추천하거든요. 그렇죠. 12월 달에도 좋은 주식이 한 달 차이니까. 지금 좋은 주식을 얘기하는데 또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좋고.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안 좋지만 내년도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식들이 뭐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런 거를 조금 예측하는 게 도움은 더 되겠죠. 사실 얼마 전까지 그런 의미에서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또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호텔주, 여행주, 항공주, 뭐 소비주.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다시 푹 가라앉으면서 네.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기대감은 끝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숫자로 얼마나 찍힐 것이냐. 이것에서 리오프닝주는 좀 탈락되지 않겠냐. 주도주 어떤 예상 주도주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주라고 하는 것들이 그럼 주가가 싸냐? 안 싸다는 거죠. 네?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주식은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는 리오프닝과 상관없이 이익을 내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물을 통해서 이익을 내니까 좀 별도인 것 같고 말씀하신 뭐 호텔, 뭐 여행 대표적인 게 여행주죠. 그렇죠, 여행주. 근데 여행주가 주가 하나도 안 세요. 그런데 여행주가 뭐 과거에 2019년도 주가 수준인데요. 코로나 전에. 근데 그 안에 뭐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여행을 갈 수 있겠어요? 이제 자신이 없어요. 아니 빨라도 내년 하반기쯤 될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뭐 그냥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건 아까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오히려 뭐 소비재 이런 것들. 소비재. 네. 뭐 음식료, 화장품 이런 것들 다 소비재잖아요. 소비재 쪽 주가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잘은 모르지만 코로나가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치사율 같은 것들이. 그렇죠. 뭐 오미크론도 더 약하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완전히 잡히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을 회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소비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이쪽 이머징 쪽의 공급망의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제조업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시 경기 민감주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주라면 철강, 화학 이쪽. 저는 뭐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화학주 이런 것도 좀 움직였지만 뭐 주가가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지금 선두에 있는 건 반도체죠. 반도체가 좀 1차 상승을 했지만 아마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올해 그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작년에는 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무조건 뭐 그 돈을 벌었던 한 해였는데 올해는 좀 아니었잖아요. 참 어려웠죠. 그렇죠. 올해는 진짜로 약간 선수처럼 매매하는 사람만 돈을 벌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석대로 가만히 들고 우량주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계좌 파란불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투자의 방법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될까? 혹은 뭐 고쳐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이 벌어진 상황들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터득을 해야죠. 제가 그래도 우리 노멀하게 그거는 뭐 제가 뭐 그거 얘기하려면 뭐 그냥 제가 책 썼잖아요 그때. 그 책을 사보면 돼요. 그 주식시장의 속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다 그건 다른 거죠. 제 원칙이. 그건 뭐 금방 한 번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럼 한 가지 케이스만 좀 질문을 드리면 가장 많은 분들이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안 가. 그리고 내가 살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아, 이건 요렇고 요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내 거는 안 움직이는데 저긴 올라.
막 올라가. 네. 그 이게 막 여기서 그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네. 내가 막 바보 같고. 네. 그러면서 이거 팔고 저쪽으로 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내가 점점 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떤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현명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 얘기하잖아요.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게. 뭐 개인도 작은 금액이라도 물론 이제 뭐 돈을 빨리빨리 벌려면 몰빵이 정답이죠. 예, 몰빵하고 신용하고 그거 맞추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뭐 굉장한 실력과 또 뭐 정보도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고 개인들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뭐 적어도 뭐 몇 종목은 들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대형 우량지만 다 들고 가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뭐 예를 들면 한 반 정도 한 60%는 대형 우량지 넣고 자기가 이거는 뭐 오르든 깨지든 내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야 하는 주식도 있어야 되고 또 그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트레이딩하는 주식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원칙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뭐 일반적인 것들은 원칙은 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어떤 선수는 잘하고 어떤 선수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 바탕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분명히 그렇죠. 세워놓는 게 그리고 끊임없이 실력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또 최근에도 뭐 그러니까 바람의 아들 옛날에 누구였죠? 그 이종문가? 바람에 이종범 야구 선수. 저희 때 그분의 아들이 보니까 지금 뭐 야구 선수로 엄청 난리던데 이종혁인가 해서 뭐.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200개씩 쳤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면서 자기 감각을 유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실력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실수를 했거나 판단착오를 통해서 돈을 잃은 분들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잃으니까 더 힘든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그거는 내가 바뀐다고 하면 다시 건다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대부분 그 뭐 슈퍼겜이라고 하는 분들도 처음부터 탁 해서 돈 번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분들도 다 그 쓰라린 손실의 경험을 갖고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내가 왜 손실을 봤을까 복귀하고 다시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2 같은 거, 신용. 그렇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그게 유지가 되지.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잘못해서 손실을 많이 보면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장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2022년도에 대한 우리 투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창훈 전 단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